견딜 수 없었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이대로는 힘들어서 그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은 채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실에 떡하니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히려 저를 은근히 핀잔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걸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 부부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숨 막혀요. 말씀 나온 김에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저의 모든 정성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고 마치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직전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더 챙겨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끝내 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목소리에서조차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져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들고 묵묵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다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고 집에서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이민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이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결코 유쾌하고 밝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제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응어리진 슬픔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사업은 오롯이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세월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깊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함께 했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깊은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매일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내가 남기는 모든 것은 너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남편은 아들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과 함께 있으면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들 부부와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살뜰히 배려해 주었고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면 며느리는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제가 다 할게요.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심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에서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청소 일을 하셨던 건 알겠지만 집안 청소는 이제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제가 물건 정리하는 방식이랑 달라서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와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집안일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저는 마치 집안에서 겉도는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아들 부부 사이만 불편하게 만들까 봐 속으로 사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서 더 이상 따뜻한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감정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에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에는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손주랑 거실에서 편히 놀고 계세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에서 명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까? 혹시 나를 쫓아내려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는 걸까?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 밤새도록 자책하며 괴로워하다 결국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의 냉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어머니, 세탁은 제가 할 테니 그냥 두세요. 화분에 물이라도 주려고 하면 어머니, 물 주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량도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행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집안일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놀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억지로 손주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주는 제가 볼 테니 어머니는 나가서 TV나 보세요. 며느리의 말에서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는 듯했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는 더욱 줄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를 집안에서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질문에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이대로는 힘들어서 그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은 채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실에 떡하니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히려 저를 은근히 핀잔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걸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 부부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숨 막혀요. 말씀 나온 김에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저의 모든 정성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고 마치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직전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더 챙겨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끝내 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목소리에서조차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져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들고 묵묵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키워온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쫓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막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며 걷다 보니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어주던 순간들, 아들의 졸업식과 첫 취업, 그리고 결혼식 날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한 추억에 잠겼지만 차가운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혼자서라도 살아남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 용기를 북돋아주며 호통쳤을 거야. 지금까지 용감하게 살아온 내 자신을 믿자. 나는 강인한 여자야. 아들이 쥐어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저를 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길을 걷는 제 모습은 마치 길거리를 배회하는 불쌍한 노인처럼 보일까 봐 주변 사람들의 시선마저 두려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불행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눈앞에 펼쳐진 호수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쳐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허름한 고시원 건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빈방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빈 방은 있는데 여기서 지내시려고요. 냉소적인 말투에 가슴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네, 일단 단기간만 머물려고요. 여자는 마지못해 방 키를 건네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에 사용 설명서 붙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원되는 건 거의 없으니까 다 알아서 사 쓰셔야 해요. 방값은 현금으로 드릴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봉투에서 300만 원 중 일부를 꺼내 방값을 지불했습니다. 큰돈을 본 여자의 눈빛이 순간 탐욕스럽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전 재산이 고작 이 돈밖에 안 되는데 속으로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좁고 습한 고시원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청소업체를 시작했을 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은 이제 너무나 멀고 희미한 과거의 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일까요? 슬픔은 곧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어. 다시 일어서자. 내 삶을 되찾아야 해 수없이 되뇌었지만 무너진 마음은 쉽게 일으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작은 창문 너머 삭막한 바깥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깊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고시원 방은 점점 더 답답하고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쌓인 억울함과 고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오히려 저에게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들에게도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행복한 날들이 오지 않을 거야의 절망감에 휩싸여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생각보다 비쌌고 남은 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달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고시원 주인의 냉정한 태도를 떠올리면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쫓아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어. 현실은 냉혹했고 기댈 곳 하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다음 달 월세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당장이라도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며칠이라도 더 싼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고시원보다 싼 곳은 없었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에 제가 편히 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거리를 헤매던 중 불 켜진 PC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PC방에서 잠을 자면 숙박비를 아낄 수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PC방에 들어가 장시간 정액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장시간 정액 요금은 시간당 요금이 저렴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손님이 워낙 많아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돈을 조금씩이라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까지 PC방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걸까? 절망과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늦은 밤, PC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끄러운 게임 소리와 욕설, 담배 연기. 온갖 소음과 악취가 가득한 PC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릿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찢어놓았고 지금은 홀로 낡고 허름한 PC방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남편과 함께 즐겨보던 오래된 영화들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영화 속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PC방 의자에 몸을 기대 잠을 청했지만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헤드폰을 끼고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굶주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밥은 먹고 싶은 걸 보면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PC방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눈에 띈 편의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대충 아침 식사를 때우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문득 길 건너편 감자탕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저렇게 행복한 식사를 하곤 했는데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니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 더욱 대비되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핥아 먹으며 감자탕집 창 너머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화목해 보였지만 그들과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냉대했지만 손주만큼은 저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손주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니 차가운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기댈 곳 하나 없이 낡은 PC방을 전전하는 신세. 이대로 PC방에서 노숙자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무슨 일이든 해야 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뭘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이면 PC방에서 나와 습관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는 아침부터 활기 넘쳤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관광객들 모두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홀로 동떨어진 듯한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지나칠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친절한 인사에 감사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자존감은 바닥까지 추락했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챙겨주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친절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며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연기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PC방과 편의점을 전전하는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절망적인 생각에 휩싸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자포자기하고 싶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작은 일이라도 찾아봐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편의점 의자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해,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해,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애써 용기를 내고 있을 때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땀으로 젖은 얼굴.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일은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 노인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막상 말을 걸려니 쑥스러움과 두려움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낯선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노인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시던데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의 진심 어린 물음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힘겨운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서 PC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노인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이미 입 밖으로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도 어르신처럼 폐지 줍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저 같은 노인도 하는 일이니까 할머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이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망설임과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현실은 절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PC방에서 쫓겨날 상황이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한번 용기를 내보자.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노인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성실함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노인의 격려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내더니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 주소로 오세요. 쪽지를 건네주며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PC방으로 돌아가는 길, 묘한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해보자. 중요한 건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하는 거야? 찜질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이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PC방에서 나와 화장실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가방에 넣어 두었던 옷 중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날씨가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곳은 생각보다 크고 허름한 고물상이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니 노인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저에게 작업용 장갑과 허리에 두르는 작업 가방, 그리고 낡은 고물 리어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끄는 방법과 힘을 덜 들이고 리어카를 미는 자세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폐지 줍는 일은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돈이 되는 폐지와 그렇지 않은 폐지를 구별해야 했고 폐지를 효율적으로 쌓는 방법도 익혀야 했습니다. 고철, 병, 캔, 폐지 등의 가격 시세도 알아두어야 했습니다. 노인을 따라다니며 폐지 줍는 일을 배우는 동안 노인은 정말 능숙하게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듯 노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폐지나 빈 병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은 자신이 번 돈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노인은 억지로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함께 일했으니 당연히 나눠야죠. 그리고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인은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인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가진 것만 움켜쥐려고 하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힘들고 외로워 보이는 할머니에게 제가 아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폐지 줍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할머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작할지 말지는 할머니가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그저 작은 손길을 내밀었을 뿐이고 그 손을 잡은 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겨우 울음을 그치자 노인은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각자 자기 구역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지 줍는 일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노인은 마지막까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땀과 먼지로 얼룩진 몸을 대충 씻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버린 듯 초라한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 온몸에 느껴지는 근육통.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노인이 나눠준 돈을 보니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뿌듯했습니다. 비록 폐지를 주워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처음 벌어본 돈이었기에 그 어떤 돈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직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인의 조언대로 저만의 폐지 줍는 구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빌라촌 골목길을 누비며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폐지 줍는 요령을 배우기도 하고 동네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폐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저에게 많은 가게 주인들이 폐지나 빈 병들을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타날 때까지 폐지나 빈 병들을 모아두었다가 챙겨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번 돈은 식비와 PC방 숙박비, 그리고 가끔 이용했던 찜질방 목욕비를 제외하고도 5,000원이나 남았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고통 속에서 제 힘으로 번 돈이기에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은 저는 폐지 줍는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익숙해질수록 폐지 줍는 속도도 빨라졌고 고물상 사장님도 제 딱한 사정을 헤아려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쳐주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는데? 희망에 부푼 저는 더욱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PC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복권 같은 건 사본 적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복권 판매점 앞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행운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복권 판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권 판매점 직원은 초라한 행색의 저를 쌀쌀맞게 쳐다보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로또 복권 한 장을 구입했습니다. 직원은 말없이 로또 복권 한 장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복권을 받아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복권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복권 판매점을 나왔습니다.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폐지 줍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다 보니 복권을 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던 어느 날 PC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심코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로또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그때 복권을 샀었지. 가방을 뒤적여 구겨진 로또 복권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권을 손에 든 채 잠시 멍하니 서서 복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꽝이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첨 번호나 확인해 볼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순간 헛된 기대감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런 행운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체념한 듯 복권 판매점 앞에 붙어있는 당첨번호 현수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당첨번호와 제 복권 용지에 인쇄된 번호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역시나 단 하나도 맞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실망감에 휩싸여 마지막 줄 번호를 확인하려는 순간 첫 번째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번호가 맞잖아. 믿기지 않는 마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로 나에게 일어날 리가.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번호, 네 번째 번호, 다섯 번째 번호까지. 믿을 수 없게도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온몸에 털이 쭉 뼈섰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걸까?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비고 복권 번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듯 멍하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땅이 울렁거리는 듯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지고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이 쿵, 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거야?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야. 침착해야 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PC방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기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잊고 싶어도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주어진 행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PC방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질게 버림받았던 서러움과 깊은 상처가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충격과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박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야 해.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로또 당첨은 단순한 돈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삶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거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초라한 행색의 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친절하게 당첨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받게 된 로또 당첨금은 무려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은 27억 원 정도였습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손에 쥐는 순간 비로소 저는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아들 며느리 때문에 은행 문을 나서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던 빌라. 그곳은 온갖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중요한 계기가 될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에게 되갚아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중개인은 제가 제시한 금액에 깜짝 놀랐지만 신속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불렀으니 집주인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빌라 건물 매매 계약이 확정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망설임도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저는 그 빌라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순간 마음속에 얽혀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 왔구나.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빌라 건물 매매가 완료된 후 조용히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과 배신감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빌라를 찾아가 경비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빌라를 새로 매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어르신이 빌라 새 주인이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 아저씨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곳.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있던 아들이 황급히 일어나 저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질려갔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듯 가져와 내용을 확인하더니 충격에 휩싸인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빌라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집주인이라는 뜻이지.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아들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충격에 휩싸인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응시했습니다.
너희 전세 계약 만료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차갑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인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내쫓을 차례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마치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처럼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내 차례가 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과 당황한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차갑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 굳게 결심한 저는 냉정하게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절망에 찬 표정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다음 단계,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질게 복수하고 집을 나섰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배신감과 동시에 씁쓸함과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님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혹시 오늘 저희와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 저희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십 통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진심 어린 사죄와 애원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애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자식들이 다시는 그런 배신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 재산을 다시 노리고 저에게 접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연락을 철저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빌라에서 쫓겨났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빌라는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들을 맞이하며 빌라 건물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폐지 줍는 일을 가르쳐 주었던 노인을 다시 만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빌라의 한 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드렸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큰 집이라며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어르신이 안 들어오시면 평생 빈 방으로 둘 수밖에 없다고 오름장을 놓으니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습니다. 노인과 함께 폐지를 주우며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제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처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곧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물상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훨씬 더 활기차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쏟아지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를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사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저 또한 덩달아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구나. 스스로에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쫓겨난 후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재산을 탐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도 끊임없이 연락해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며느리와 아들이 밉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반전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